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용익권과 관련돼서 지상권을 보았죠. 그 전에 지역권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용익권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전세권을 봅니다. 이 전세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친숙한 용어이죠. 그래서 전세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제 임대차랑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금이라는 일시불로서 목돈을 지급을 하죠. 목돈을 지급하고 따로 달달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세라고 하고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사용하면서 뭐 보증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고 보증금이 또 없는 임대차도 존재해요. 다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용료, 그러니까 월세죠.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차임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대가, 차임. 그래서 차임을 달달이 지급하면은 이것은 임대차라가 되는 거고, 월세를 지급하면 따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한 번에 목돈을 주고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세와 관련돼서 전세는 약간 특이한 권리입니다. 이게 용익권이지만은 약간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약간 특이한 권리인데, 그래서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요, 우리나라에 있고요,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인데, 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달되게 되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참 올라갈 때는 자고 일어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올랐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서 오르니까 사놓으면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또 집을 사요. 또 어떤 집을 사고, 그러니까 X라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Y라는 집을 또 사고 또 Z라는 집을 또 사는 거죠. 이 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고 또 팔기 위해서 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Y라는 집이 한 5억 정도라고 해보죠. 이 토지, 건물 가격에, 이제 주택 가격이 5억 정도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이 5억 원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찰이 5억 원 있으면 5억 주고 살 텐데 5억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억 정도를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사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요. 3억은 있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 5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융자를 받으면 되죠. Y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에서 2억 융자를 받게 되면,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게 되면 그 2억하고 3억하고 해서 5억짜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부족할 때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에는 이걸 사가지고 팔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2억을 빌렸으니까 달달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달달이 팔릴 때까지 이자를 계속 내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는 집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러려면 이자 비용이 큰 거죠. 이자 비용이. 또 과거에는 또 은행을 이렇게 또 자주 우리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이요, 이자 내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집을 사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떻습니까? 또 융자를 받아가서 이 사람이 살 돈이 다 없으면은 융자를 받아서 사게 되는데, 융자를 받게 되면 또 달달이 이자를 줘야 되니까 부담이 큰 거죠. 자, 그래서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어차피 사는 집은 따로 있으니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자,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주택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없어요. 집을 살 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때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2억 원을 빌린다는 거죠. 2억 원을 빌린다는 거죠.
자, 을한테 2억 원을 빌리게 되면 사람한테,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억 원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2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달달이 갑이 을한테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또 이자 지급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집은 비어있기 때문에요. 이자를 주는 대신에 을한테요. 이 집에서 너는 집이 살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2억 원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내가 주는 대신에 이 집에서 을이 살라고 합니다. 자,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목돈 5억 원이 없이도 집에서 살 수가 있고요.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을은 돈을 갑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는 거죠. 자, 이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과 비슷한 거죠. 원금, 돈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용했을 때, 10억짜리 물건을 사용했을 때, 또 5억 원짜리 물건을 사용했을 때는 그 사용 이득이 생기게 되겠죠. 5억 원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 이득으로서 그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신에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자, 그러면은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돈을 2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2억 원의 채권을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이 주택, X라는 주택이 있었으면요. 그 주택, 만약에 X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X주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채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이 X주택을 이자 대신에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을이 갖게 되는 이 사용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계약 기간을요. 2년으로 정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갑이죠. 갑이 은행이라든지 또는 을한테 2년에 걸쳐서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2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2년간 달달이 이자를 주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세를 설정하게 되면은요, 2억 원을 빌린 다음에 이때 2억 원을 갚긴 갚지만은 중간에 이자를 주지는 않고 을이 이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돼요? X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2년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면은 이제 빌려준 돈 2년 이자 2억 있죠? 2억 원을 이제 돌려받고 나가는 거죠.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않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2년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한테 2억 원을 갚지를 못합니다. 갚지를 못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자는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제때 돈을 안 갚게 되면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을은 채권을 위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는데도 돈을 2억을 안 갚게 되면 을은 이 물건을 처분해 버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매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지상권, 우리가 지상권을 할 때는요, 사용 수익 문제만 나왔던 것이지 경매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지상권자가 무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건물이었으면요, 이제 주택이라고 해보죠.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을은요, 이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경매, 처분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 기간이 2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는 없고요. 이건 사용 수익은 못 하는 거고. 다만 이 2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담보권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제때 안 갚게 되면은 이것을 경매해 버릴 수도 있다. 자, 2억 원의 채권을 위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못 갚게 되면 결국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당권은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저당권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갑이 을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를 보죠. 2억 원을 빌리면서, 2억 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2억 원을 빌리면서 X 부동산,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을, 우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을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사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요. 다만 갑이 을한테 제때 2억을 갚지 못하면 이것을 처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요,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그런데 이 전세권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때 안 갚게 되면은 이 물건을 경매를 해가지고요, 다른 후순위자보다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매해가지고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요 내용을 보면은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당권자는 사용수익권이라는 용익권적 기능은 없지만은 전세권자는 뭐 또 합니까? 사용수익, 이자를 받는 대신에 사용수익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사용수익하지 않는 대신에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사람이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고, 이 전세권자는 이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그 물건을 사용수익한다. 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을 갖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은.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오로지 용익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지 경매에서 처분할 수, 전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은 없는 권리고요. 이 저당권, 뒤에서 보게 될 저당권은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지 용익권적 기능은 없는 것이 저당권인데, 전세권은 사용수익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용수익도 하면서 또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전세 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한테 2억을 빌려준 그 빌려주는 기간이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기간 동안에는 을은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제때 안 갚게 되면 경매를 해버릴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용익권적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만료됐을 때 이때 어떻습니까? 2억 원을 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를 못했을 때요.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지만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결국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돈까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그 저당권은 돈을 받으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때 2억 원을 받게 되면은 담보권적 기능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고, 용익권적 기능은 이미 소멸했고요.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돈을 받기 전까지는 담보권적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받게 되면은 그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2억 원의 이 채권요. 이 채권은 전세권을 위한 전세권자가 갖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2억 원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전세금이 되는 거죠. 전세금. 그래서 의리갑한테 지급했던 전세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2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했기 때문에 의리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전세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용익권적 기능, 담보권적 기능. 그러면은 요 기간이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요 기간에만 존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익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담보권적, 돈 받기 전에는 담보권적 기능만 갖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 이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때 전세권은 소멸하고, 다만 그 전세권이 이제 등기가 돼 있겠죠. 전세권. 물권은 그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설정 계약.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전세권은 소멸했지만은 오로지 경매를 위한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요 기간 동안에만 전세권이 존속하고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은 담보권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당장 처분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이 있었을 때 어떤 게 강합니까? 용익권적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담보권적 기능도 있지만은. 그래서 전세권을 일단 용익권에 포함을 시키지만은요, 전세권은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갖는 권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전세권은 쉽게 그냥 용익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 시험 문제는요, 전세권의 이 담보권적 기능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권적 기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권 그러면 용익권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전세권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세권은 담보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담보권적 기능은 기간 만료 이후에도 돈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담보권적 기능이다. 근데 담보권이지만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자기가 그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지만은 다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전세권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권적 기능과 용익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 거기 보시면요, 303조 보시면 전세권의 내용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은 우리가 저당권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세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저당권은 이런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갑이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주고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이. 자,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요, 우리 법에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 그냥 들어만 두세요. 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통해서 을은 2억 원의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을은 그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갑으로부터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당권.
그러면은 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합니다. 즉, 돈을 빌리고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자, 그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을은 값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2억 원의 채권은요,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이 채권을 특히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담보를 잡지 않고요, 그냥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이지만 이렇게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 즉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명할 때요. 자, 보죠. 그럼 이 저당권은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이요, 주된 권리가 될 것이고요. 이 권리를 위해서, 주된 권리를 위해서 저당권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당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된 권리가 됩니다.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자, 그럼 이때 주된 권리를 발생시키는 소비대차 계약을 이제 주된 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으면은 종된 권리가 없이 주된 권리만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무담보, 담보가 없는 채권, 그래서 무담보 채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이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저당권은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없이 종된 권리만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된 권리가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전세권은 바로 용익권적 기능만 빼버리면은요, 저당권하고 동일한 담보권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담보권적 기능도 함께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이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을 우리가 저당권으로 보게 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을 하겠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전세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전세권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의조차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전세금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2억 원의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요. 수익하고 있다가 그 다음이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금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경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매를 해서 후순위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용익권적 기능, 뒷부분은 담보권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합니다, 전세권이. 그러나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전세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세.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은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겠죠. 설정 계약을 통해서 등기가 되어야만이 이제 전세권이 됩니다. 전세권. 자, 그래서 전세권은 이제 물권으로서 물권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그 전세권들이 현실에 있어서는요, 등기가 돼 있는 전세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전세권도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전세를 많이 산다고 해서요, 그 전세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아닙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권은 물권이 안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물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은 아닌 전세가 되는 거죠. 월세를 주지 않으니까 일단 전세는 되지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물권은 아니고 단지 그냥 채권적 의미만 갖는 전세권이 됩니다. 물권으로 전세권이 아니라. 그럼 이런 채권적 전세권, 즉 다시 말해서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권은요, 임대차하고, 그러니까 채권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미등기 전세요.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는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등기 전세가 주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되는데 등기가 안 된 전세는 임대차하고 동일하고 취급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미등기 전세가 된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전세는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밑에는 월세 있는데 월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이제 임대차가 되겠죠. 자,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차임을 주게 되면, 달달이 월세를 주게 되면 보증금이 있든지 없든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다달이 월세를 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임대차가 되는 거죠. 임대차. 이런 임대차는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는 앞에서 많이 했죠.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 임대차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전세권의 성립해서요. 전세권의 성립은 보통 이제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겠죠. 그래서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야 이제 전세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전세,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미등기 전세를 다루지 않고요. 등기되어 있는 전세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전세. 그러니까 설정 계약과 이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밑에 보시면 전세권을 상속받는 경우에요. 자,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만은 이런 계약,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의리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2억 원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갑이 의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의리 그 2억 원의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것 대신에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고 이 2억 원을 전세금으로 이제 가름하면서 의리 들어가서 삽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2억 원이었던 이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존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어떻습니까?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을 했으니까 의리 현실적으로 갑한테 2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세금은 등기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그 전세금은 그 2억 원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의 지급을 통해서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원래 있던 채권을요, 전세금에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발생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름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이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없어요. 피담보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듯이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3번 보시면요, 목적물을 꼭 인도해야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자, 4번은요, 이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전세금이 2억인데 전세 기간을 이렇게 2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1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 기간을 10년으로 하다 보면요. 지금 2억 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주변 시세가 이 집은 한 3억 정도는 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물가가 변동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현재 전세금이 과거에 지급했던 것이죠. 과거에 지급했던 그 전세금이 현재 시세하고 안 맞다라고 했을 때는요. 갑은 을에 대해서 전세금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좀 더 달라는 거죠. 반대로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주변 시세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을은 이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고 감액을 청구하고 이것을 전세금의 증감 청구. 증이라는 것은 증액, 감은 감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증액을, 전세권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설정자.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맞춰서. 거기 가르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상 전세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권이었다라면은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게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민법상의 전세에 있어서는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일고는 지우세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이것은 미등기 전세, 즉 채권적 전세, 그것도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이 전세라는 것이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건물 있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전세 낼 수 있잖아요. 사무실. 토지도 전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세에 있어서는요. 주택이 아니고 상가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무슨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우는 게 낫겠네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전세는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존속 기간이 존재하겠죠. 사용 수익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존속 기간이 되는데 그 존속 기간은 당사자가 이제 계약으로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없는데요. 계약으로 정할 때는요. 전세권의 설정 기간은요.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또 최단기로는 건물에 대한 전세였을 때요. 건물 전세권은요. 당사자가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1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가 버리면 최소한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2년이 보장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전세요. 미등기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 전세에 들어가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됐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2년이 보장되지만은 이게 주택이 아니라든지요. 또는 만약에 등기된 일반적인 전세권이었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인 경우에는 1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요, 꼭 주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은 보장이 된다. 주택임대차는 2년이지만 약간 다른 점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법부터 하게 되면은요, 이제 천천히 이제 구별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이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간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만 했지 기간을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기간을 이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다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은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러면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라든지 전세권자는 언제든지요.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야 이제 그만해가지고 소멸을 통고를 합니다. 야 그만해라 라고. 우리 전세권 소멸시키자라고 해서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년 지났는데 갑이 우리한테 소멸하지,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얼마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이렇게 전세권자에게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로부터 6개월 안에만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통고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비로소 소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무실 찾으면 됩니다. 옮겨갈 곳을 찾으면 되는 거죠. 6개월이면 충분하겠죠. 또 반대로요. 을이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나가겠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2억 원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2억 원 어디서 구할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했을 때도요. 6개월이 지나면 소멸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6개월 안에만 다른 전세권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소멸 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법정갱신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법정갱신 이런 겁니다. 자, 기간을 정했어요. 기간을 정했어요. 자, 기간을 정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기간을 정했으니까 이때가 지나면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소멸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소멸하기 한 달이 전 됐는데요. 한 달 전, 요 기간 동안에, 나가라고를 하질 않았어요. 최소한 1개월 전에요.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해야 될 텐데, 나가라고 하지 않고요. 나가라고 하지 않아서 이 사람도 나가지도 않고, 집주인도 나가라고도 하지도 않고, 을도 나갈 생각이 없어서요. 바로 소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소멸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은, 나가라고도 않고, 나갈 생각도 없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또 한 번 갱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요. 갱신이 생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해가지고 밑에 있죠.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기 전 여기가 6개월이고 여기가 이제 1개월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가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때 요 1개월에서 6개월 요 사이죠. 요 사이에요. 그만두겠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나가라고도 않고 나가겠다고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랬을 때, 자 보죠.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는 전세권은 정과 동일한 조건, 전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걸로 봅니다. 갱신. 이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끝났는데 합의에 따라서 갱신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즉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갱신돼 버린다. 법이 정해놓은 갱신. 그래서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전세 계약을 했을 때는요, 2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근데 자동적으로 갱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까지 살 수가 있을까요? 전세권자는. 그럼 원래 2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2년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한 번 갱신되면 또 무조건 2년이 보장이 되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보장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나 민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세권은요, 당연히 2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갱신은 됐지만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봅니다. 기간은 없는 걸로 봐요. 자, 그러면 기간이 없는 전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간이 없는 전세는 언제 소멸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기간이 없는 전세에 있어서는 양당사자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그 통고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전세권은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히 갱신된 걸로 봅니다. 당연히 갱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요. 전세권에 대해서 다시 또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갱신된 내용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갱신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갱신됐다. 이렇게 앞에 항상 법정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보는데, 연장된 걸로 보지만 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통고를 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전세권 등기 없이 목적물의 새 소유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전세권도 물권이라고 했죠. 등기돼 있어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기간 안에요. 동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신소유자가 됩니다.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병에 대해서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전세권에 근거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4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 방금 설명했죠.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소멸 통고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을은 세에 자기의 건물을 마련하면 되겠죠. 자, 당사자는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됐을 때 이제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자,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갖는다고 했어요. 용익권적 기능도 갖고 담보권적 기능도 갖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용익권적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으로서 그 전세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가를 보시면은 그 부동산을 전세했어요. 토지면은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건물, 토지나 건물 그것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을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은 계속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요. 자, 그러면 요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보죠. 요 기간 동안에. 자, 전세 기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소유자가 요 시기쯤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요. 이때 끝났습니다. 소멸을 했어요. 요 시기가 된 거죠. 소멸했어요. 소멸하게 되면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전세금을 받아서. 안 주면은 이제 경매를 하는 거고요.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전세금은 내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던 갑한테 받고 나가느냐, 현재 소유자한테 받고 나가느냐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법과 판례는요. 자, 갑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인데 이 집을 새롭게 소유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 전세권을 설정했던 갑의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봅니다.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을은 나갈 때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 지금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했던 갑한테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갑은 이사를 가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한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행사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 이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얼마를 지급하겠습니까? 이 물건이 원래 5억인데요. 전세금이 2억 원이 있어요.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은 이 전세를 안고 산다라고 하죠. 우리가 전세를 안고 3억만 지급하게 되겠죠. 5억짜리면 3억만 지급하고 나중에 그한테 2억 줘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방금 설명했던 것이죠. 두꺼운 글씨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무,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신소유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방해합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권을 내가 이제 전세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자는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나가라고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난 전세권자니까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동일합니다. 내가 원래 전세권자인데 누가 무단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은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세 목적물을 반환해라. 그래서 방해를 제거하고 퇴거하고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에 있어서의 물권적 청구권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양가로 2번 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설정 계약 당시 전세금이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 현재 어떤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전세금을 감액을 요구한다든지 증액을 서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민법상의 물권에서는요, 물권으로 전세권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채권적 전세일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죠. 자, 양가로 3번은 상린권인데 전세권자도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 조정을 위한 상린권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시간에 했던 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또 양가로 4번에 부속물 배치 청구권과 양가로 5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 관계,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것이 바로 전세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세권 내용을 이제 동세권의 효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보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민법상에 이제 전세권이 됩니다. 전세를 들어가서 등기까지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갑이 토지도 소유자고 건물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은 여기에 전세만 들어간 거죠.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데 을이 여기서 살면서 여기다가 에어컨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살면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자, 에어컨은요. 에어컨 할까요? 에어컨? 콘 그러면니까 먹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에어컨. 자, 에어컨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자, 에어컨을요, 이 건물에다 설치하게 되면 이 건물이 있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돼서 하나의 물건이 돼버립니까? 이것은 하나의 물건이 건물이 돼버립니까? 건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부합이 됩니까?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합이 돼버리면 에어컨도 건물 소유자의 갑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합이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부합이 되지 않는 거죠. 건물 소유권자가 취득하지 못합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에요. 에어컨을 달았다고 해서 에어컨이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건 아니죠. 에어컨 어떻습니까? 얼마나 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을이 에어컨을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세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에요. 따라서 이 에어컨은 여전히 누가 소유합니까? 을이 소유하는 거죠. 건물은 그냥 갑이 소유하고요. 여전히 을은 에어컨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건물에 부합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요. 을은 이제 전속기간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 만료가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을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자, 이사를 가려면 에어컨을 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떼가겠죠. 자, 에어컨을 떼가가지고 새로운 집에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원래 이 집은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라고 해보면 이게 20평짜리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30평, 평수를 넓혀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에어컨이라는 것이요. 20평에 딱 맞는 에어컨이 있고 30평에 딱 맞는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30평으로 가게 되면 이 에어컨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에어컨은요. 이 집에 20평짜리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어울리는 에어컨입니다. 이랬을 때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걸 떼갈 수는 있지만 떼가봤자 비용만 많이 들고 별로 쓸모가 없고 그런데 이 에어컨은 이 건물에 붙어있을 때는 딱 어울리고 했을 때요. 이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부속시킨 물건이라는 거죠.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이에요. 그럼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해서요. 부속물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야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이거 가봤자 뜯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고가 됐으니까 현재 시가로 하면 한 70만 원은 된다. 70만 원은 70만 원 주고 사라 라는 거죠. 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요.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를 우리가 지상권에 있어서요. 지상권의 기간 만료로 지상권의 기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했을 경우에 그런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지상물에 대한 갱신 청구를 하고 갱신 청구가 안 받아주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여기서는 지상물이 아니라 에어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속물을 사라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전세권자가 거기다 설치한 것들을 내가 다 사야 된다. 그러면 쉽게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쉽게 드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사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의 문제고 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이 부속물이 을이 부속물을 설치할 때 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다든지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딱 어울리기 때문에 이 만약에요 갑이 이 에어컨을 7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갑한테 손해보는 일은 없잖아요. 70만 원의 가치를 하기 때문이죠. 가치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부속됐다든지 또는 갑이 을한테 이 에어컨을 팔았어요. 자기가 직접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했을 때 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한 상태에서 을이 부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줘라. 나 놓고 갈 테니까. 그러면은 갑은 7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보죠. 전세권자가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다.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했어요. 설정자로부터 샀다. 이 사람이 팔았다는 거죠.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속물은 기간 종료로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사라라고 놓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돈만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정보세권자에게 인정되고요. 또 하나는 밑에는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요. 유익비. 자,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형광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원래 집이 다 갖춰 있었겠죠. 형광등이 깨질 수 있겠죠. 그럼 형광등을 달고요. 문고리가 고장나서 문고리를 고치고요. 또 벽지가 너무 낡아가지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그 여기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죠. 필요한 비용. 이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필요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필요비가 이렇게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필요비를요, 이 전세권 설정자한테 집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임대차하고 전세하고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 다니다 보면은 전세를 내주고 임대를 내줬다랄지 아니면은 또 임차를 따를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겠죠.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집주인이 도배 안 해줍니다. 그러나 월세, 임대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배를 해주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면 도배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비가 되겠죠. 건물이 도배가 돼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필요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집주인, 임대인이 도배를 해준다는 것은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가 도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필요비는 전세권자, 도배를 하고 싶으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도배하는 겁니다. 자기 비용으로. 따라서 그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그 필요비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나간 도배 비용이라든지 형광등 갈 때 들어갔던 비용, 그 필요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요. 그 필요비를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환이라는 건 돌려달라는 거죠.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배를 집주인이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유익비라는 게 있습니다. 유익비는 뭐냐면 우리 이 집을 살면서요. 이 집의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었어요. 시가가. 너무 크게 했나요? 한 10억이라고 하죠. 10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싱크대도 별로 엉망이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해가지고요. 안 되겠다. 집주인한테 좀 해달라고 했어요.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야 내가 다 그런 거 고쳐서 내가 전세를 줄 것 같았으면 내가 10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11억은 받았다. 이런 너 못 고쳐준다는 거죠. 못 고쳐준다.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계속 부탁을 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아직 전세 기간은 남았고 해가지고 자기 비용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자기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요. 비용이 되겠죠. 1억을 이제 지출을 했어요. 지출액이 1억이 됩니다. 1억을 지출해가지고 이 사람은 새롭게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자, 새롭게 1억을 지출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가는데요. 지금 나가는 현재 상태에도 1억 원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야, 시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가를 상승시킨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익비, 그 1억 원 내가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1억 원 달라고, 싱크대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다 샤시도 다 새롭기 때문에 그 비용 1억 원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요.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해달라고 했느냐. 하라고 했느냐. 나는 못 준다. 라고 했을 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비예요. 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가를 상승한 액수입니다. 시가 상승. 시가 상승. 자, 도배했다고 해서 형광등 갈았다고 해서 이것이 시가가 상승되는 건 아니죠. 필요비는요. 시가를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유지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유익비는요. 아예 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켜버리면 우리는 유익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했더니요. 지금 원래는 10억짜리가 1억 원을 투자했더니 이제는 이 집을 만약에 팔게 되면 집주인이 1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익비에 의해서 1억 원이 상승됐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더니요. 오히려 시가가 2억 원이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 집에 2억 원이. 아니면은 1억 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 시가가 올라간 것은 5천만 원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5천만 원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든지요. 2억 원이 오르든 1억 원이 오르건 5천만 원이 오르건 간에 가만히 앉아서 집주인은 10억짜리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자, 이런 부당이득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을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1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받죠. 1억 원에. 1억 원에 손해를 받고요. 손해를 받고 1억 원이 나갔으니까 손해를 받고 이 사람들은 집주인은 이만큼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이득은 어떻게 돼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당이득은. 앉아서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반환합니다. 그럼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되면요. 자, 만약에 2억 원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건 2억 원이니까 10억짜리 12억 원이 앉아서 2억 원이 올랐으니까 2억 원을 반환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는 항상 그 손실을 한도로만 반환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손실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 투자했으니까 1억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부당이득으로 2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 을이 갑자기 또 1억 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은요. 이득을 반환하긴 하되 손실을 본 사람의 그 손실액, 손해액을 한도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1억하고 그러니까 1억을 지출해가지고 2억이 상승했을 때는 얼마만 반환하면 됩니까? 1억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올랐을 때는 그냥 1억 반환하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1억을 지출했는데
이 사람 계속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다 보니까 1억 원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장 나기도 해가지고요. 시가는 5천만 원만 상승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 사람이 비록 1억 원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5천만 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가 상승액이 되겠죠. 이 시가 상승액이고 이것은 지출액이 됩니다. 시가 상승액. 자, 시가 상승액과 지출액, 그러니까 유익비가 생겼을 때는 그 시가 상승액에 현존했을 때, 지금 이제 집 나갈 때 현존하는 거죠. 이래야 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가 상승액과 이 사람의 지출액 중에 낮은 걸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낮은 1억만 주면 되는 것이고,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5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집주인이. 즉 전세권 설정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과 시가 상승의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요,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을 위치 관리하름을 부담한다. 즉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지출한 비용을 부담함으로 설정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즉 그 결과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요 3번 보시면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때는 그 가치 증가분과 그 지출 금액 중에서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거죠. 설정자가 둘 중에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낮은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효력이 될 것이고요. 자, 전세권의 이제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전세권 소멸인데, 거기 위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물권법 총칙 시간에 했던 거죠. 1순위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먼저 설정하고 A한테, 그 다음에 저당권을 B한테 설정하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고요. 안 나가고 버티다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이 신소유자가 되겠죠. 이 신소유자에게 자기의 전세금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경락 들어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전세금이 3억이면은 이 물건의 현재 시가가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3억 원을 공제하고 7억에 일반적으로 낙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발생했을 때요. 전세권자도 3억이라고 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선수이자이기 때문에요, 선수이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어떻게 돼요?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3억을 보류함이 없이 최고의 어떻게 돼요? 시가대로 낙찰을 하게 되겠죠. 전세권자가 안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을이 전세금 조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3억 원을 공제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경매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공제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은 거죠. 목적물에 전세권이 먼저 성립됐을 때는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은 전세권은 존속한다는 것이고요. 자, 전세권 소멸 시 상호 법률 관계 해가지고요. 만약에 전세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면은요, 다 끝나게 되면은, 자, 을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반환을 하고요. 갑은 이때 전세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을은 반환을 하고 갑은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반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전세권자는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것이고, 전세권자는 이제 목적물을 이제 인도하면서 그 말소 등기,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이 두 관계가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고요. 양가로 3번은요. 만약에 이 사람은 인도를 했는데 갑이 전세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전세금을 받으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은 담보권적 기능에 의해서 그 물건을 경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세권은 배웠지만 우리가 임차권은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조금씩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전세권은 전세권 따로, 임차권은 임차권 따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따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할 뿐이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제 담보물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